준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도망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 날이 서 있었다.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목소리이자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멍청한 쌍칼놈이지 애인한테 맡긴 건 가짜야. 준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럼 실장님이 진짜 스패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수화기 너머 이강혁은 짧게 숨을 삼켰다. 그래.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최 대표님도 모른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들어버렸는지 알았다. 마서린, 김범석, 노철봉, 오복길, 오복희. 이름만 떠올려도 피가 마르는 사건들. 그 중심에 있던 마지막 물증이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쥔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준호의 목을 조였다. 왜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강혁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은 보험이 있어야 살아. 최 대표님도 날 버릴 수 있고 경찰도 날 버릴 수 있고 너도 날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 준호는 눈을 감았다. 실장님. 준호야. 그 호칭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이강혁은 처음으로 자신을 아들처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 말이 따뜻하지 않았다. 너무 늦게 도착한 부름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다. 내가 내 친아버지라는 거 나도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말하겠냐. 그런데 너도 알잖아. 우리가 여기서 잡히면 채 대표님은 끝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끝나야죠. 수화기 너머 이강혁이 숨을 멈춘 듯 했다. 뭐라고? 끝나야죠. 대체 몇 명을 죽여야 끝입니까? 대체 몇 명이 사라져야 성이 차는 겁니까?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으로 사람 편에 서보려고요. 복도 밖 닫힌 문 너머에 강백호가 서 있었다. 그는 우연히 이 통화의 일부를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준호가 또 채화영을 도우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스패너라는 말이 들린 순간 백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강혁이 숨겨둔 마지막 물증.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준호는 통화를 끝내기 전 낮게 말했다. 내일 만나죠. 항구 창고로 오세요. 돈도 준비하고 어머니가 빠져나갈 길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혼자 와. 네. 통화가 끊기자 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백호가 들어왔다.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 피곤하게 웃었다. 다 들으셨습니까? 백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진짜 스패너가 이강혁 씨 손에 있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답니다. 준호 씨, 지금부터 한 번만 선택을 잘못하면 당신도 공범이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다가왔다. 이강혁 씨를 만날 생각입니까? 네. 위험합니다. 준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한테 위험하지 않은 가족이 있었습니까? 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 안에는 버림받은 아들의 절망이 들어있었다. 채화영에게 이용당하고 이강혁에게 뒤늦게 아들로 불리고 강남봉의 아들로 자랐지만 끝내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사람. 준호는 이제 그 모든 관계를 자기 손으로 끝내려 하고 있었다. 백호 씨, 말씀하세요. 내일 경찰 데리고 오세요. 대신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 씨, 제가 그 사람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나를 숨겼는지, 왜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다음 날 항구 창고에는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다. 준호는 먼저 도착해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강혁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며칠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집착, 채화영을 데리고 끝까지 도망쳐야 한다는 미련, 그리고 준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뒤늦은 부정이 뒤섞여 있었다. 가져왔습니까? 준호는 가방을 들어 보였다. 돈은 있습니다. 이강혁은 주변을 살폈다. 혼자 왔지? 네. 창고 바깥 컨테이너 뒤에 백호와 경찰들이 몸을 낮추고 있었다. 장미도 멀지 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준호가 위험해지는 순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했다. 준호가 이강혁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이강혁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가방부터 줘.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스패너부터 보여주십시오. 이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못 믿겠다는 거냐? 준호는 똑바로 대답했다. 믿은 적이 있어야 못 믿죠.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았다. 그 스패너 백호 씨한테 증거로 넘겼어요. 이강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너 미쳤어. 우리가 죽자는 거야. 우리가 아니라 실장님과 어머니가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이강혁은 준호의 멱살을 잡았다. 강준호,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 증거가 넘어가면 채 대표님은 끝이야. 나도 끝이고 너도 무사하지 못해. 준호는 그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몇 명을 죽여야 성이 차는 건데. 이강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입 다물어. 이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퍼졌다. 당신이 내 친아버지라면서요. 그럼 한 번이라도 아버지답게 해봐요.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채화영 뒤치다꺼리하는 거 말고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한 번만 해보라고요. 이강혁의 눈빛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준호를 놓지 못했다. 놓는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핑계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채 대표님을 지키려고 한 거야. 준호는 울면서 웃었다. 그럼 그 사람은 실장님을 지켰습니까?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실장님도 버렸고 저도 버렸고 강남봉 씨도 버렸고 마 회장님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켜요. 아직도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믿어요. 이강혁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때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백호가 먼저 앞으로 나왔다. 경찰들이 이강혁을 덮쳤고 이강혁은 격하게 몸부림쳤다. 준호는 뒤로 밀려났고 장미가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준호 씨, 괜찮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체포되는 이강혁을 바라보았다. 이강혁은 경찰들에게 붙잡힌 와중에도 준호를 노려보았다. 준호야, 너는 모른다. 제 대표님이 없으면 나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이제라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보세요. 그 말에 이강혁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이 그의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스패너가 들어있었다. 백호는 그것을 확인하고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물건 하나 때문에 죽었다. 너무 많은 진실이 이 쇳덩어리 하나에 묶여 있었다. 백호는 경찰에게 말했다. 즉시 감정 의뢰하십시오. 오복길 씨 사건과 김범석 씨 사건, 마서린 씨 사건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혁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를 버리지 마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당신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강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의 체포는 곧 채화영의 은신처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이강혁의 휴대폰과 차량 동선, 준호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숨겨둔 스패너가 나온 장소까지 연결되자 경찰은 채화영이 숨어있는 외곽 별장을 특정했다. 장미와 백호도 현장으로 향했다. 정숙희는 마대창 곁에 남아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채화영의 은신처는 바닷가 근처 오래된 별장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강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신은 늘 누군가를 이용해 빠져나갔다. 이번에도 그래야 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채화영은 급히 가방을 챙겼다. 여권, 현금, 남은 보석 몇 개.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기도 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채화영은 뒤로 물러섰다. 장미와 백호가 경찰 뒤에 서 있었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채화영 씨, 당신을 마서린 김범석, 노철봉 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오복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채화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경찰을 바라보았다. 수갑이 손목에 닿자 그녀의 눈동자가 장미에게 향했다. 장미는 피하지 않았다. 오장미. 장미는 낮게 대답했다. 내가 만든 끝이에요. 채화영은 웃으려 했다. 그러나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분노와 절망이 얼굴 위에서 뒤엉켰다.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끝났어요. 아니, 나는 안 끝나. 채화영의 눈빛이 타오르듯 변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장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아니요. 당신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준호를 찾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준호는 없었다. 이강혁도 없었다. 마 팀장도 강남봉도 전직 검찰총장도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녀가 평생 붙들었던 사람과 돈과 비밀은 모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장미를 노려보았다. 오장미, 너도 행복해지지는 못할 거야. 장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저주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살아갈 거예요. 당신처럼 남의 인생을 훔치지 않고.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그녀에게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경찰이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별장 앞에는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경찰차 불빛이 어지럽게 번졌다. 채화영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미와 백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짓밟으려 했던 두 사람이 끝내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마대창의 병실에는 햇빛이 들어왔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자에 앉아 백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호가 들어오자 마대창은 손짓에 가까이 오게 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통장, 그리고 드림호텔 관련 지분 서류가 놓여 있었다. 백호군. 회장님. 마대창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하준아.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아직도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마대창은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다. 주식 배당금이다. 원래라면 오래전에 자네에게 갔어야 할 몫이지. 백호는 바로 손을 뻗지 못했다. 회장님, 저는 거절하지 말게. 마대창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돌려주는 거다. 최명철에게, 그리고 자네에게 내가 너무 오래 빚진 것들 중 아주 작은 일부야. 백호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마대창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드림호텔을 맡아주게. 백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자네와 장미가 원하는 호텔로 다시 만들어봐.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대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림호텔은 채화영 손에서 너무 오래 썩었다. 돈과 로비, 욕망의 창고가 됐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서린이 이름을 잊지 않고 오복희 씨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기억되고 정숙희와 장미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 백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회장님, 자네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장미와 함께 해. 자네는 법을 알고 장미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 둘이 하면 드림호텔도 달라질 수 있겠지. 그 순간 장미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마대창은 장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장미. 장미가 다가왔다. 네, 회장님. 자네도 같이 해주게. 자네가 원하는 호텔로 만들어. 채화영이 빼앗고 망가뜨린 이름을 자네들이 다시 살려봐.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가족을 잃고 되찾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 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서린이도 엄마도 회장님도 부끄럽지 않게. 마대창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이제 드림은 그런 사람들 손에 있어야 한다. 그날 오후 장미와 정숙희는 채화영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갔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남은 물건들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방 안은 아직 채화영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화려한 옷장, 값비싼 향수, 비밀 금고가 있던 자리, 그리고 서류가 빠져나간 흔적들. 정숙희는 그 방에 들어선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이 방에서 채화영은 웃었을 것이다. 남의 이름을 훔치고 남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누군가의 아버지를 해치고도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을 것이다. 장미는 서랍을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은 이미 압수된 뒤였지만 침대 옆 작은 장식장 아래쪽에 이상한 틈이 있었다. 장미는 손을 넣어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톱보다 조금 큰 소형 녹음기였다. 정숙희가 다가왔다. 그게 뭐니?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소형 녹음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눌렀다. 오래된 배터리가 간신히 살아있었다. 파일 목록에는 날짜가 몇 개 남아있었다. 그중 하나는 서린이 죽기 전날이었다. 장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정숙희는 장미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장미는 재생했다. 잡음 뒤로 서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두 사람은 단번에 알아들었다. 언니, 혹시 이거 듣게 되면. 장미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 무서워. 채화영 대표님이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어. 정숙희는 입을 막았다. 녹음 속 서린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또 무너질까봐. 장미 언니,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채화영 대표님 방부터 찾아봐. 내가 여기 숨겨둘게. 장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다. 정숙희는 벽을 짚었다. 서린은 죽기 전까지도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가족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녹음은 마지막으로 이어졌다. 나 살고 싶어. 나 아직 엄마한테 말 못한 게 너무 많아.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몸을 숙였다. 장미가 급히 그녀를 안았다. 엄마. 정숙희는 장미의 품에서 떨었다. 우리 서린이가 여기 있었어. 이 방 안에. 저 여자 방 안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장미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 서린이가 우리한테 길을 남겨줬어. 정숙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 우리 서린이가 끝까지 싸웠네. 장미는 채화영의 방을 돌아보았다. 이제 이 방은 더 이상 채화영의 방이 아니었다. 서린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숨겨둔 방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채화영이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남아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증거, 아직 밝혀져야 할 말들. 그날 저녁 경찰서 유치장 안에 채화영은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화장도 지워지고 옷도 바뀌었고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면회실로 불려나간 그녀는 유리창 너머에 앉은 사람을 보고 눈썹을 움직였다. 강준호였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채화영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말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채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호칭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주 잠깐 붙잡았다. 준호는 낮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야. 저 이제 어머니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다. 너도 결국 오장미 편에 섰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으로 제 편에 섰습니다. 채화영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누구도 제대로 붙잡은 적이 없었어요. 저도 실장님도 강남봉 씨도 누구도요. 채화영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살아남으려고 그랬어. 그렇게 살아남아서 남은 게 뭡니까? 채화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죗값 치르세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이 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저 말고 서린 씨한테, 오복희 씨한테, 김범석 씨한테,
노철봉 씨한테 하세요. 채화영은 손을 유리창에 댔다. 준호야. 준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강준호로 살겠습니다. 누구의 도구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냥 저로요. 그는 면회실을 나갔다. 채화영은 유리창 너머 텅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아무도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울지 않는 법을 익힌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울지 못했다. 밖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백호와 장미는 드림호텔 자료를 펼쳐놓고 마주 앉았다. 호텔 로비의 구조, 직원 고용 승계, 피해자 추모 공간, 서린의 이름을 딴 장학 프로그램,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객실 지원 계획까지. 복수의 끝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장미는 서류 위에 손을 올렸다. 서린이가 좋아했을까요? 백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했을 겁니다. 장미는 눈물을 닦고 웃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요.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호텔로.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와 장미가 원하는 호텔로 다시 만들어봐. 마대창의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넘겨진 책임이었다. 채화영이 무너뜨린 드림을 다시 세우는 일.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일. 그리고 멀리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이강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진짜 스패너를 넘긴 뒤에도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형사가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입을 닫았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채화영 대표님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형사가 펜을 멈췄다. 뭡니까? 이강혁은 지친 얼굴로 웃었다. 마서린이 남긴 녹음기 말고 영상도 있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어디 있습니까? 이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채화영을 지키려 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그의 안에서 마지막으로 타들어갔다. 드림호텔 지하 금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기 가면 채화영 대표님도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진짜 마지막 밤이 나올 겁니다.